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바이든의 뒤늦은 후회. 2. 현대차의 역습. 3. 15주 후.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로 인해 전 세계 전기차 업체들이 패닉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역시 바이든의 일화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2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현대차의 105억 달러 투자 약속을 받아낸 뒤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한국의 뒤통수를 치고 나선 것이죠. 그런데 한국 기업들의 상상도 못한 대응 통해 일화를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삼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게다가 미국 정계, 재계를 가리지 않고 한국을 어떻게든 붙잡아야 한다며 거센 반발이 일어나 바이든 임기 중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의 독선적인 행보가 굳건해 보였던 한미 동맹의 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1화에 서명하면서 전기차 구매 지원금이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정되게 되었는데요. 이 법안은 전기차가 북미에서 완성되고 배터리 부품 및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이 북미산이거나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 FTA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것이라 보조금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변화에 맞서 미국 내 전기차 보급률을 늘린다는 취지의 법이지만 전문가들은 세계의 공장을 미국으로 끌어들고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제 전기차를 견제하기 위한 정책이라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의도대로 전기차 생태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지만 이로 인해 기존 전기차를 업체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라 법안으로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다들 미국에 분노하고 있는 와중에 당사자인 현대와 기아에서는 해결책을 마련하고 발빠르게 행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전 세계 최초로 미국의 현대, 기아가 공유하는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미국 조지아주 서베너에 총 55억 달러, 한화로 약 7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지을 계획을 세웠는데요. 미국의 전기차 공장이 지어지게 된다면 현대차와 기아차 역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남들이 이라 법안 발령에 당황하고 있을 때 발빠르게 움직여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지켜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죠. 기아 역시 독자적으로 이라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 5,800억 원을 투자해 멕시코 공장을 증설하고 나선 것입니다. 기아는 이미 2016년에 멕시코에 30억 달러를 투자해 완성차 공장 설립을 결정했었는데 이번 추가 투자로 기아가 멕시코에 투자한 금액은 총 34억 8천만 달러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아 측은 오는 2024년까지 멕시코 완성차 생산량을 연간 25만 대에서 40만 대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라 법안의 원산지 규정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생산된 전기차도 미국의 전기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미리 멕시코에 투자해 놓았던 기아의 해안이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멕시코에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가 되는 리튬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는데 리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자 멕시코 정부는 리튬을 국유화해 국가 주도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멕시코의 리튬 생산이 궤도에 오르된다면 기아에서 최우선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 기존의 높은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하나둘 돌파구를 마련하며 이라 법안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미국 주도의 전기차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첨단 산업을 주도하는 것은 기술력을 가진 쪽입니다. 한국 연구진들이 또 한 번 놀랄만한 연구 결과를 공개하여 세계 전기차 업계의 시선이 한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포스텍 울산과학기술원 공동연구팀이 한 번 충전만으로 63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배터리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단 한 번의 충전만으로도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할 수 있다는 소리인데요.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에 기재되며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기차의 배터리 수명과 충전 속도를 결정하는 건 배터리의 응급제입니다. 하지만 응급제 배터리는 구조적 특성상 시간이 갈수록 배터리 용량이 줄어들게 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응급제 재료를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배터리 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한국 연구팀은 응급제 자체를 없애보자는 발상을 떠올렸습니다. 연구팀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카보네이트 용매 기반 전해질에 이온 전도성 기판을 더해 무능극 배터리를 만드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를 통해 고용량, 고전류 밀도로 오랫동안 높은 용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개발한 배터리의 부피당 에너지 밀도는 현재 쓰이는 상용화된 배터리의 리터당 700W시보다 40% 높은 리터당 977W로 나타났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130km를 문제없이 달릴 수 있는 수준이죠. 무음극재 배터리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 대형 아울렛에서 큰 화재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발생했었다. 그런데 소방당국은 이를 전기차로 인한 화재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음극재를 사용한 배터리의 특성상 전기차는 항상 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음극재 배터리 기술이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을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포스텍 박수진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고용량 배터리를 오래 유지할 수 있고 음극재가 없기 때문에 폭발하거나 화재 발생이 없는 배터리를 구현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세계 전기차 점유율 1위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굳건하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나가는 자율주행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가장 미래적인 전기차라는 이미지를 통해 다소 부족한 전기차의 완성도에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할 수 있었죠. 그동안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글로벌 기준에 한 수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아왔었는데요. 최근 현대차는 글로벌 주요 완성차의 자율주행 레벨 3 기술 격차를 1년 수준까지 따라잡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레벨 3은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본격적인 자율주행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웅준 현대차 지율주행 사업부장은 글로벌 투자자 콘퍼런스에서 그동안 격차가 컸던 자율주행 기술 격차를 1년 수준으로 좁혔다며 테슬라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기술에서 앞서고 있으나 추격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연말 출시 예정인 G90을 시작으로 내년 출시되는 EV9, 2024년 출시 예정인 아이오닉 7 등의 차량에 레벨 3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포티투닷과 손을 잡고 개발한 서울 도심을 돌아다닐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공개하며 전기차와 함께 자율주행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이라 법안에도 불구하고 선구안을 가지고 발빠르게 대처하며 기술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라 법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곳은 한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이루어진 미국과 EU 간의 화상회의에서 이라 법안에 대한 공식적인 항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미 일본 대사관 대변인도 미국의 정치 일간지 폴리티코에서 이라 법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런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부합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외국차 차별이라 오히려 미국의 독이 될 것? EU 집행위원회 운송총국장 헬리크 올로레이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이라 법안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의 전기차 전환에 오히려 해로운 정책이다. 모든 옵션을 고려해 차별적인 내용을 수정하겠다. 헬리크 올로레이 국장은 이라가 오히려 미국의 전기차 전환에 해가 되는 조건이라고 말하며 미국이 외국산 전기차를 차별하지 않도록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라가 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며 미국이 시장 경쟁에 있어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EU는 모두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 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한국 기업과 EU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이라 감축법은 내외를 가리지 않고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서도 이라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지난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본을 방문한 카몰라 해리스 부통령을 만나 이라 법안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전기차 세제 혜택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며 해소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라 법안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미국 측 인사들은 한국의 항의에도 경청했다, 알고 있다는 식의 외교적 수사만 사용하며 이라 법안은 변하지 않을 것이란 태도를 취해왔었는데요. 이 같은 기류 변화는 미국 내에서도 이라 법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며 의견이 분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당초 이라 법안이 제출되었을 때 미 상원에서는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하원에서 220표 대 반대 207표로 간신히 통과되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 국제시장이라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바이든이 꿈꾸던 미국만이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는 그림은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이는데 오히려 동맹국들과 미국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임기 내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화웨이 전략을 따라했던 샤오미가 최악의 위기에 빠져 화제입니다. 주력 시장이던 인도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화웨이가 야심차게 추진한 신규 사업에서 충격 사건이 벌어져 샤오미의 미래 가능성마저 끝장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샤오미의 운명은 화웨이처럼 될 것이란 글들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휴대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기차 사업에 뛰어든 바 있습니다. 2019년 4월 상하이 오토쇼에서 자동차 사업 진출을 발표했고 화웨이 창업주 런정페이는 자동차를 직접 만들지 않고 기술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 속에 화웨이 스마트폰 판매는 급감했고 2021년 매출이 전년 대비 30% 가까이 줄어들며 위기를 느껴왔습니다. 이에 직접 전기차 생산에 뛰어들며 매출을 끌어올리려 했던 것입니다. 2021년 4월 중소자동차 기업 사이리스와 1호 전기차를 내놨는데 1회당 주행거리가 짧은 데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마저 잘 되지 않아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첫 해 팔린 전기차는 8,000대 정도로 사실상 실패로 끝나버렸죠. 화웨이가 목표로 잡았던 연간 판매량 30만 대에도 한참 못 미쳤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사이리스와 손잡고 고급 SUV 전기차 모델 아이토 M5를 선보았습니다. 화웨이가 직접 차량을 디자인하고 엔지니어링, 판매까지 말기로 하며 기대감을 키웠던 상황입니다. 테슬라를 뒤엎고 유럽 고급차를 뛰어넘겠다며 6천만 원대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출시 첫 달 고작 3,000대 정도가 팔려 순위 12위로 총격을 줬습니다. 중국 전역에 1,000개 이상의 전기차 매장과 체험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200개도 채우지 못한 채 관심 밖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몰락을 부추겼던 더 큰 사건은 작년 6월 화웨이 전기차 전시장에서 큰 불이 나며 2명이 사망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기차 폭발이 화재로 이어졌는데 직전까지도 이상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매장 안에 전시돼 있던 아이토 M5 차량은 불에 탑뼈대만 남아버렸습니다. 결국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은 7만 6천 대로 1% 점유율을 보였고 이는 중국 최강이라고 불리는 화웨이 명성에 치명적인 먹칠을 했습니다. 화웨이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또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작년 8월 배터리 1위 기업 캐틀 및 창안 자동차와 협력해 전기 SUV 아바타 12를 출시했던 것입니다. 새 회사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제작부터 최첨단 기술을 총동원해 중국의 국가대표급 전기차 제작을 목표로 했습니다. 화웨이는 자사의 자율주행 개발팀 1,000명을 아바타 공장으로 보내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자물주행 시스템과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겼으며 창안 자동차는 자동차 설계와 생산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캐틀은 모든 역량을 끌어모아 주행거리 680km의 배터리를 준비했죠. 각 분야 최고 기업 3곳이 함작한 브랜드를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중국 내 전기차 1위 기업 비아디는 물론 테슬라, 지리자동차 등의 강력한 대항마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화웨이는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데 기술적 한계를 느꼈고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마저 중단돼 판매량이 급감하는 문제까지 터졌습니다. 결국 화웨이는 지난달 말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가 전기차 사업 중단을 선언한 것입니다. 현재 생산 중인 전기차의 화웨이 로고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런 프로조치는 5년간 유효하다고 명시했습니다. 30년 이상 구축한 화웨이 브랜드가 마음대로 남용돼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기차 분야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점을 직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화웨이의 운명을 따라가고 있는 기업은 샤오미입니다. 샤오미 스마트폰에서 충격적 사건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전기차 사업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에서는 샤오미 스마트폰이 폭발해 어린 소녀가 습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인도에서 홍미노트5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는데 통영상 시청에 따른 가열이 유력한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폭발 사고가 났을 때 소리가 너무 커 불꽃놀이 폭죽으로 착각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인도에서는 해당 사건이 크게 부각되며 절대 샤오미 폰을 쓰지 말라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번 사건이 보도됐는데 심각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너무 놀라서 손이 벌벌 떨린다. 인도에서 샤오미 사업은 골 실패로 끝날 것이다. 샤오미, 이건 브랜드를 부수는 사건이야.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샤오미 스마트폰 폭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인도에서는 흑미노트 7과 홍미노트 9에 불이 났고 사용자가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쪽발 사고가 잇따랐는데 해당 사례가 수시로 올라오며 충격을 줬습니다. 폭발 후 가운데가 크게 벌어져 파손 정도가 엄청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의 한 유명 유튜버는 샤오미 폰 때문에 지인이 숨진 일을 언급하며 베개 옆에 두고 잠을 잔 후 이것이 폭발해버렸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 네티즌도 폰이 폭발해서 저 정도 파괴력이 나오냐며 놀라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도 샤오미 폰이 불에 타는 모습이 영상에 찍혀 화제가 됐습니다. 스마트폰을 침대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폭발했고 연기가 계속 나는 상태로 스마트폰과 주변을 태워버렸습니다. 이번에 불이 난 모델은 2021년 구입한 비교적 최신 폰인데 샤오미는 또 고객 잘못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샤오미 폰 폭발 사고는 자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 중국인은 샤오미 폰이 폭발해 다리 쪽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고 폭로했죠. 출근한 지 5분이 안 됐을 무렵 바지 주머니에 넣어뒀던 샤오미 폰이 폭발하자 재빨리 바지를 벗어 이를 꺼냈지만 다리는 심각한 화상을 입은 뒤였습니다. 충전 중 폭발 사고도 자주 발생했고 이를 환불하기 위해 비닐봉지에 넣은 채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는 일도 허다합니다. 샤오미 폰의 실체를 알게 된 인도인들은 삼성 스마트폰 기능에 대해 신께 감사하다는 글들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배터리를 보호할 수 있게 설정된 다양한 기능에 감탄하는 중입니다. 이는 인도 시장에서 삼성과 샤오미의 문명을 크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1분기 인도 시장 브랜드별 점유율을 보면 삼성은 작년과 올해 1위를 지켰고 샤오미는 23% 점유율에서 16%로 급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은 지난해 4분기 인도 시장에서 1위를 달아난 데 이어 갤럭시 S23 출시에 힘입어 또다시 1위를 유지했습니다. 하이엔드 제품인 갤럭시 울트라 판매물은 전년 동기 대비 247%나 급증했죠. 애플의 고가 제품 점유율이 50%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인도에서 고가 스마트폰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1분기 74만원 이상 폰이 66% 성장했고 49만원에서 74만원 폰도 60% 이상 많이 팔렸습니다. 반면 샤오미가 강세를 보였던 49만원 이하 저가폰 수요는 33% 감소했죠. 게다가 최근 인도 법원은 9천억 원 가량의 자산 압류를 풀어달라는 샤오미의 요청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4월 인도 당국이 샤오미가 수년간 3곳의 해외 법인에 불법 송금 사실이 있다며 9천억 원 상당의 자금을 압류한 상태였는데 이를 정당하게 본 것입니다. 위반 사실이 확정되면 탈세 금액의 3배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삼성은 인도에서의 선전에 힘입어 전세계 1위까지 차지했습니다.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3% 역성장을 나타냈는데 그럼에도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은 6천만 대 22%를 기록하며 선방했고 애플은 5,800만 대 21%로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샤오미는 현재도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샤오미가 믿고 있던 중국 시장마저 찬바람이 불며 희망이 꺾이고 있습니다. 올 분기 중국 시장 스마트폰 출하량은 6,700만 대로 전년 대비 11%나 감소해 있습니다. 이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소비자들이 저렴한 스마트폰 구매도 꺼린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은 예상을 뛰어넘는 4.5%를 기록했고 중국 정부는 민간 수요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소비 침체를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 매체들은 1분기 샤오미 폰 판매는 22% 하락한 반면 삼성은 세계 1위에 복귀했다며 부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본 중국인은 샤오미가 인도 시장에서 발목이 잡힌 것이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샤오미의 해외 매출 비중은 51% 정도인데 그중 인도는 상당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인도에서 판매되는 샤오미 폰 99%가 현지에서 생산된 것이고 샤오미 TV 또한 인도에서 100% 생산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샤오미가 인도에서 철수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떨고 있습니다. 2020년 인도와 국경 분쟁 후 긴장 관계가 지속되는 것도 불리한 내용입니다. 당시 접경 지역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총돌해 수십 명이 사망했는데 그 후 인도에서는 중국산에 대한 불매가 거세게 일었고 인도 정부는 이를 빌미로 중국 IT 업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위챗이나 틱톡 등 중국 스마트폰 앱 300개를 금지했으며 샤오미나 중국 통신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대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지난해 53조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4% 감소한 수치입니다. 순이익은 1조 6천억 원 정도로 전년보다 61%나 감소했죠. 샤오미는 스마트폰이 몰락해가자 화웨이처럼 전기차에 뛰어든 바 있습니다. 2021년 3월 전기차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고
10년간 최소 1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이미 5,7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연구개발 인력만 2,300명에 달합니다. 올해도 전기차 분야 연구개발에 총 3조 8천억 원을 쓸 예정입니다. 샤오미가 조성한 전기차 펀드는 2조 원에 못박합니다. 샤오미 전체 매출에서 스마트폰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상입니다.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해 순이익이 파탄나고 있는데 이는 전기차에 투입할 자금마저 바닥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달 상하이 모터쇼에 샤오미 회장이 깜짝 방문하며 내년부터 5,600만 원짜리 전기차 생산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화웨이처럼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터리 또한 캐틀 제품 탄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4년 상반기 전기차를 양산하고 차태 10만 대, 3년 내 90만 대 판매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난에 허덕이며 올해 6,000명 감원을 예고했는데 샤오미 전체 직원 수가 3만 5천 명이를 감안하면 20%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샤오미 스마트폰에서 잇따라 쪽발 사고가 터졌고 이는 향후 전기차 사업에서도 쪽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배터리 완충 시간이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기술을 홍보했지만 오히려 발열 및 폭발 위험을 높여온 바 있습니다. 샤오미는 현재 약 200여 개의 자동차 관련 특허를 보유 중으로 베이징의 RD 센터를 포함해 연 30만 대 생산 공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안전성이 무시된 채 과장된 홍보에 치우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화웨이를 따라 선택한 전기차 사업. 과연 샤오미는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까요? 한국 LNG선을 무섭게 추격해오던 중국이 엄청난 결과에 충격을 받고 있어 화제입니다. 프랑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수주를 늘려왔지만 올 1분기 황당한 실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새로운 유형의 선박에서도 자금을 쏟아부어 한국을 추격했지만 이것 또한 대규모 불량이 터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중국의 합동 견제를 한국이 극복한 상황인데 2021년 중국 조선사들의 대형 LNG선 수주량은 6척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5척으로 크게 늘며 한국을 추격한 바 있습니다. 국내 조선 3사의 건조 일정이 벅차 한시가 급한 선주들이 중국 조선사 문을 두드렸고 프랑스 GTT가 중국 조선사들을 밀어준 것도 큰 이유라는 분석입니다. LNG 운반선의 꽃이라 불리는 기술은 바로 화물창을 정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모수형 화물창을 쓴 일본의 동무대였으나 선체화 화물창을 일체화해 적재 용량을 약 40% 늘린 멤브레인 기술이 등장하면서 판도가 바뀐 바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 기술을 개발한 프랑스 GTT와 1979년 기술협약을 체결하며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2013년에는 세계 최초로 LNG 운반선 육상 건조에 성공했으며 LNG 운반선은 한동안 한국 조선사 차지였습니다. 작년에도 전체 LNG 운반선 발주량의 70%를 쓸어 담았죠. 글로벌 선주들도 수십 년간 쌓인 신뢰 덕분에 해당 화물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GTT 화물창 라이선스의 90%는 한국 조선소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프랑스가 LNG 화물창을 독점하다 보니 가격 협상력 역시 막대한데 국내 조선사들은 기술 라이선스로 선가의 5%가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막대한 로열티까지 주며 손익분기점 맞추기도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GTT는 한국 조선사의 실적은 개의치 않고 갑질을 했습니다. 화물창이 고장났을 때 GTT 본사 기술자를 부르도록 강제하는 조향 등을 삽입해 기술 지원 서비스에서 추가적으로 이득을 것입니다. 수리 난이도와 관계없이 비용이 집행돼 조선업계에 불만이 쌓여왔습니다. GTT는 지난해 LNG 운반선 162척에 대해 탱크 설계를 수주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수해로 LNG선 발주량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GTT는 1분기에도 20%가 넘는 성장세를 기록하며 약 1,1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한국에서 반환한 금액은 900억 원 수준입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 3,000억 원 이상을 과도하게 뜯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2020년 GTT가 시장 지배 조치를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기술 지원 서비스를 끼워 파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징금 125억 원을 부과하면서 말입니다. 대법원까지 간 분쟁은 최근 GTT의 패소로 일단락됐습니다. 기술 지원을 따로 구매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이익 회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GTT는 국내 조선사들이 자체 화물창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못마땅했고 이에 의도적으로 중국을 밀어주는 전략을 썼습니다. 지난해 장난, 다른 장수조선소에 화물창 라이선스를 발급했던 것입니다. 장수조선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LNG 운반선 4척류 수주했는데 GTT는 이달부터 화물창 설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업 관계자는 GTT가 라이선스를 준다고 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오랜 기간 쌓인 노하우가 있어야 건조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중국 업체가 제작에 나선 데는 GTT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소에 파견된 GTT 직원이 제작 과정을 지켜본 후 중국 조선소 쪽에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기술을 받은 중국 조선소들은 작년에 대폭 수주를 늘린 바 있습니다. 2021년 7.8% 점유율에서 작년에 30% 가까이 끌어올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첨단 설비를 도입하고도 기술력이 부족해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GTT가 중국을 밀어줬음에도 올해 들어 중국의 성장은 멈칫하고 있습니다. 1분기 글로벌 LNG선 발주량의 95%를 한국이 따낸 것입니다. 글로벌 발주량 156만 CD 등 한국 조선 3사는 148만을 수주했습니다. 척수로 환산하면 19척 중 17척을 수주한 것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이 10척,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각각 4척과 3척을 수주했습니다. 후둥중화가 올해 초 LNG선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린다고 발표했지만 중국에 맡기는 선사가 크게 줄어들어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언론에도 대서특필되며 현실을 한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상황은 메탄올 추진선에도 발생하고 있는데 미래는 어느 정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연료로 주목받는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에서 한국은 누적 50% 이상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에 메탄올 추진선을 시작했지만 한국은 이미 2013년부터 진행해왔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메탄올 추진 PC선을 세계 최초로 수주해 2016년 인도했고 2021년에도 세계 최초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제작해 지금까지 가장 많은 54척을 수주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순에는 금이 1조 4천억 원 규모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9척을 발주했죠. 한국조선해양 측의 7척, HJ중공업이 2척을 맡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에 한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놀라운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거센 견제에도 수주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석 달 남짓 기간의 수주 목표 절반가량 채웠는데 지난 20일 기준 총 64척의 선박을 수주한 상황입니다. 금액으로는 77억 2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올해 수주 목표치 157억 4천만 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죠. 한국조선해양의 세계 자회사 중 현대삼호중공업이 전체 수주를 견인했는데 올 들어 30척의 선박을 수주하며 현대중공업 10척, 현대미포조선 24척 수주량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30척 중 19척이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이고 LNG 운반선 7척, LPG 운반선 2척 등에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은 고부가 가치 선박이라며 이미 3년치 일감을 확보해 수익성 위주로 선별 수주 중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한국조선해양의 실적 전망치를 보면 올해 8천억 원 흑자로 돌아서고 향후 2에서 3년간 수조원의 이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한국조선해양 주식을 꾸준히 매집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국의 메탄올선 발주를 가장 많이 한 곳은 덴마크 해운업체 머스크입니다. 머스크는 LNG 연료를 건너뛰고 메탄올 추진선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세계 최초로 한국조선해양과 1만 6천 TU급 8척 건조 계약을 했는데 이때도 1조 6천억 원 상당의 초대형 수주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1만 7천 TU급 6척을 추가로 발주했죠. 앞서 발주한 물량까지 더하면 총 19척을 암벽에 장공 한국조선해양에 맡긴 것입니다. 최근에도 머스크는 최대 8척 규모의 메탄올 추진선 입찰을 진행 중인데 한국조선사 2곳이 최종 후보군에 올라 있습니다. 8천 TU급으로 수주 규모는 1조 원 안팎입니다. 중국 업체들도 100억 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경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과 메탄올선 건조 경험 등에서 역량 차이가 크게 국내 조선사가 100억 원 정도는 기술력으로 커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그룹은 작년 4월에야 메탄올 추진 1호기를 진수해 시운전에 들어갔죠. 현대중공업이 2016년에 진수한 것에 비해 6년 이상 뒤처져 있습니다. 중국 조선사는 선박 건조 비용의 60% 정도를 은행에서 조달해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제대로 건조를 못한다면 은행마저 부실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는 메탄올선에서도 중국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신사 CMA는 지난해 8월 중국 다롄조선에 10억 달러 규모 메탄올 추진선 6척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 마크룬 프랑스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프랑스 선사 CMA가 중국 선박그룹 CSSC에 4조 원 규모의 발주를 했습니다. 12척의 메탄올과 4척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을 수주한 것입니다. 중국 조선업계 단일 수주 물량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메탄올선은
장나조선과 다른 중공업이 각각 6척씩 건조를 맡을 예정입니다. 이는 중국 측이 에어버스 160대를 구매한 것에 대한 화답 성격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프랑스 CMA 그룹은 중국 선박그룹 CSSC의 주요 파트너사로 지난 10년 동안 70척 이상의 친환경 컨테이너선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국영선사인 코스코 또한 자국 조선사의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발주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코스코선은 세계 2위 해운동맹 오션 얼라이언스에 속해 있는데 여기에는 프랑스 CMA, 대만 에버그린 등이 포진돼 있습니다. 대충 중국과 프랑스가 선박 운영과 건조에서 한국을 밀어내려 하는 상황입니다. 올 4월 들어 신화파이낸스 등 중국 매체 등 메탄올 추진선이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새로운 전쟁터가 됐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2위 머스크, 3위 CMA, 4위 코스코, 그리고 8위 흥 등 세계 10대 컨테이너 선사 중 4곳이 메탄올 추진선에 합류해 있습니다. 클라슨 리서치는 2026년까지 한국과 중국 조선에서 건조될 메탄올 추진선이 약 100척 정도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메탄올 추진선 시장에서 경쟁력이 입증된다면 향후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 수소 추진선 분야에서도 앞서갈 것으로 보는 상황입니다. 암모니아는 유독성 물질인 탓에 제범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며 수소는 극저온 기술 등 고도의 보관 설비가 필요합니다. 반면 메탄올은 상온에서도 액체 상태로 존재해 연료로서 취급이 용이하죠. 그동안 메탄올은 생산 단가가 높고 질소 산화를 배출량이 많아 한계가 있었지만 주 원료인 천연가스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단가가 낮아졌고 연료 분사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차세대 선박 연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글로벌 선주사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분기 발주된 컨테이너선은 모두 37척인데 이 중 무려 21척이 메탄올 추진선입니다. 해운학회는 국제사기구와 IMO의 규제 방침에 따라 탈탄소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선박의 97%는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벙커시유를 연료로 문양하고 있습니다. 황산화물은 대기오염 물질 중 하나로 빗물과 섞여 산성비를 내리게 하고 물과 반응해 대기오염 물질인 에어로솔을 생성합니다. 이에 국제기구는 벙커시유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IMO는 2008년 대비 선박 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7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 선박이 새로 건조되면 20에서 30년을 운하게 현 시점부터 건조되는 선박은 2050년 기준 환경 규제에 맞춰야 합니다. 이에 탄소 배출이 적은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수소 연료 등 무탄소 선박 도입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은 LNG선뿐 아니라 메탄올에서도 중국보다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조신소가 프랑스 CMA와 합심을 한다 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2017년 중국 조선사가 프랑스 선사 CMA로부터 수주했던 9척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 또한 수년간 인도가 지연됐었죠. 프랑스가 반대급부를 챙기기 위해 기술도 없는 중국에 발주하고 있지만 이는 항상 혹독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중국에 추격하지 못하게 차세대 선박에서도 기술력을 높여가길 바랍니다.